고요한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부르스름한 어둠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방이 잠든 그 시간에도 박선희 명인의 부엌만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75해를 살아온 김치명인 박선희에게 부엌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그녀의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고, 그녀의 손맛과 철학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잘 익은 김치의 상쾌한 향과 함께 은은한 마늘과 소금 내음이 정갈하게 감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된 부엌은 그녀의 삶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박선희는 막 잠에서 깨어 차가운 마룻바닥에 발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벽잠이 줄어든 탓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 오지윤이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48의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두 손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사기 그릇을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시어머니를 위하는 살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밤새 편안하셨어요. 요즘 부쩍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 제가 특별히 다렸어요. 귀한 약재를 듬뿍 넣었으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마시고 드셔요. 지윤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박선희는 그런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워 희미하게 웃으며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영양사 출신이라는 사실은 늘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주름진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약재의 향이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렸습니다. 박선희는 한순간의 의심도 없이 탕약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모금을 넘긴 순간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기묘한 열기가 팔다리로 무겁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손과 발에 젖은 손뭉치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몸이 천근만근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지고 귓가에서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둔티고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저 늙어서 기운이 없는 탓인가 생각하며 몸을 가누려 애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적막한 새벽의 고요를 찢는 듯한 소리가 주머니 속에서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간신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꺼내들자 화면에는 아들 강민석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힘겹게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하고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거 마시면 안 돼요. 제발 마시지 마세요. 그거 약 아니에요. 독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절규는 이미 늦어버린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박선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마지막 광경은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며느리 지윤의 얼굴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꿀처럼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얼굴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윤의 입가에 스친 아주 희미한 미소를 마지막으로 박선희의 의식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잠겨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순간은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오랫동안 물밑에서 골마왔던 갈등의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몇 주 전으로 되돌려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에게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단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고장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도시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 모든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주 전 서울의 심장부인 광장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온갖 맛있는 냄새와 활기찬 목소리가 뒤섞여 시장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장의 가장 좋은 자리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큼직한 간판 하나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상 수상 박선희 명인의 김치라는 글씨는 그녀가 살아온 인생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명인의 손맛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75의 박선희는 투박하지만 정교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붉은 양념을 배추에 정성껏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인정한 예술이었고 그녀의 인생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는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새 김치를 담그고 나면 다음 날 아침 무릎이 시큰거렸고 무거운 배추 상자를 나를 때마다 허리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월은 명인에게도 비켜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친 박선희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며느리 지윤이 차린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어쩐지 분위기는 조금 무거웠습니다. 아들 강민석은 벌써 50살이 되었지만 몇 해 전 사업에 크게 실패한 이후로 이렇다 할 일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듬직했던 아들의 어깨가 이제는 축 처져 보이는 것이 박선희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양사로 똑 부러지게 일하던 며느리 지유는 시어머니 가게 일을 돕는다는 구실로 일을 그만두었지만 실제로는 가게의 얼굴만 비출 뿐이었습니다. 박선희는 애써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이 가게랑 집을 슬슬 정리해야 할까 보다. 평생 고생만 한 너희에게 이제라도 편안한 삶을 찾아줘야지.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으니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자식들을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 민석의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것을 박선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금세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얼마나 정정하신데요. 어머니 없는 김치가게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다른 속내가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지유는 더욱 살갑게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건강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제가 괜히 영양사였겠어요. 어머니 기력에 좋은 것들로만 매일 정성껏 준비해드릴게요. 지윤의 상냥한 목소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가정 모두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계획이 조용히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였던 그날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가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지윤의 정성은 극진해졌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한 특별 탕약을 정성껏 타렸습니다. 부엌에는 이름 모를 약재들이 풍기는 쌉쌀한 향기가 늘 가득했습니다. 지유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력 회복에 아주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의원 원장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구한 귀한 약재랍니다. 박선희는 그런 며느리의 지극정성에 처음에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서는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탕약을 마신 날은 유독 몸이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정신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몽롱했습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던 그녀가 대낮에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몸의 무력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박선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9살짜리 손자 하준이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해맑은 얼굴로 그림 일기장을 펼쳐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박선희는 사랑스러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준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차갑게 박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는데요. 할머니는 이제 암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곧 아주 조용하고 편안한 곳으로 가시게 될 거래요. 아이의 목소리는 티 없이 맑았지만 그 말의 내용은 섬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선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알 리 없는 편안한 곳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박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녀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살금살금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화장대, 그 가장 깊숙한 서랍 안쪽에서 고급스러운 한지로 포장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모양의 말린 뿌리 약재였습니다. 박선희는 평생을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사약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맹독성 식물, 바로 투국꽃의 뿌리였습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독초였습니다. 박선희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으로 투구꽃 뿌리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손안에 들린 서늘한 독초의 감촉은 끔찍한 현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서 아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며느리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이중적인 모습이 악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희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아들 강민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젯밤 며느리의 방에서 찾아낸 투구꽃 뿌리가 담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평생 의지해온 하나뿐인 아들이었기에 아들만큼은 진실을 믿어줄 것이라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석아, 이걸 좀 보거라. 네 아내가 매일 아침 나에게 주는 탕약에 이걸 넣고 있는 것 같다. 이걸 마신 날부터 내 몸이 이상해졌어. 제발 정신 차려라. 네 아내가 네 어미를 해치려 하고 있단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그녀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민석은 투구꽃 뿌리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이내 귀찮다는 듯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 대신 짜증과 불신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윤이가 어머니 건강을 얼마나 챙기는데 그런 끔찍한 의심을 하세요. 요즘 부쩍 기억력도 없으시고 엉뚱한 말씀을 자주 하시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아내까지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아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선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으로 들어온 며느리 지유는 이 상황을 보고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께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모셨는데 너무 서운해요. 며느리의 능숙한 연기에 아들은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내를 감싸 안으며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에게마저 철저히 외면당한 박선희는 그 순간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둘러싸여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실권은 완전히 며느리 지윤에게 넘어갔고 박선희는 자신의 집에서 죄수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며느리가 주는 탕약을 거부라도 하는 날에는 아들 민석이 직접 나서서 억지로 약을 먹이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어서 드세요. 다 어머니 좋으라고 챙겨주는 거잖아요.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를 향한 존경이나 사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늙은이를 대하는 듯한 무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선희는 이제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힘없이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데 낯선 사람들이
아들 내외와 함께 집 마당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집의 크기를 재고 기둥을 살펴보며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벌써부터 그녀의 집을 팔아치울 궁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박선희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그저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박선희에게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첫 장면이었던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탕약을 마시고 쓰러지기 직전 아들 강민석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의 절규를 통해 자신이 마신 것이 단순한 약이 아닌 목숨을 노린 독약이었음을 명확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소리를 들으며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박선희의 의식은 흐릿한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어두운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저 악독한 며느리와 어리석은 아들에게 빼앗긴 제 눈을 감을 수는 없다. 반드시 살아남아 내 인생을, 내 자존심을 되찾고 말겠다. 그 결심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선희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사들은 천운이 따랐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강인한 삶의 의지 덕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박선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고 무서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독의 후유증으로 기억을 대부분 잃고 말과 행동이 어눌해진 노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손자의 이름도 기억 못하는 척했고 때로는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이제 정말로 어머니가 예전의 총명함을 모두 잃고 쓸모없는 폐인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그 모든 것을 속으로 삼키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들면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몰래 오랜 친구이자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여보게, 내 부탁 좀 들어줘야겠네. 내 가게와 집안 곳곳에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은 녹음기와 촬영기를 설치해주게. 저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와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네. 그녀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에는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며 만류했습니다. 누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선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잘 익은 김치를 담그는 것과 같은 도박이었네. 최고의 재료를 쓰고 온 마음을 다해야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법이지. 이번에도 내 모든 것을 걸어볼 참이야.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낮 시간 내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시선은 테이블 밑에 교묘하게 숨겨둔 작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집안에 설치된 촬영기를 통해 아들 내외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런 경계심 없이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떠들어댔습니다. 박선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차갑고 결연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아침, 박선희는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고 어눌했지만 그 말의 내용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더 흐려지기 전에 내 손으로 마지막 김장을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그날 내 모든 재산을 너희에게 넘겨주마. 그녀는 마치 큰 결심을 한 듯 자신의 가게와 집, 그리고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이 적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정식으로 유산 상속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을 것이니 그렇게들 알거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들 강민석과 며느리 오지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의 빛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박선희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표정을 멍하니 바라보는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계획이 마지막 단계를 향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장을 담그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박선희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그녀가 준비한 김장 재료는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최고급 배추와 고춧가루, 신선한 해산물과 함께 누구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특별한 재료들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유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김장이라는 생각에 신이 나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쓰시면 어떡해요. 이제 이런 힘든 일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텐데 편히 쉬세요. 아들 민석은 김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옆에서 계속 변호사와 공증인이 언제 도착하는지만 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유산 상속 계약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대화와 행동, 그리고 탐욕에 번들거리는 그 표정까지. 집안 곳곳에 숨겨진 작은 촬영기들은 이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에 마지막으로 붉은 양념을 버무리며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의미심장한 말을 나지막이 던졌습니다. 김치라는 음식은 참으로 정직한 음식이란다. 좋은 재료를 쓴 만큼, 또 나쁜 재료를 쓴 만큼 반드시 그 맛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 아마 사람 사는 이치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게다. 하지만 들뜬 마음에 사로잡힌 아들 내외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늙은 어머니의 주책 없는 소리 정도로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김장이 끝나고
잘 버무려진 김치들이 커다란 항아리 속에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박선희는 마지막 김치 포기를 항아리에 넣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심판의 시간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자 박선희의 오랜 친구인 변호사와 공증인이 서류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온 가족이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강민석과 며느리 오지유는 눈앞에 놓인 두툼한 유산 상속 계약서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기대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마치 힘에 부친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다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나 한 끼 하자꾸나.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 아주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단다. 그녀는 거실에 있는 커다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들 내외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기억력이 하도 없어서 우리 가족의 소중한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좀 찍어두었다. 그리고는 손에 든 작은 기계를 누르자 화면에는 지난 몇 주간 아들 내외가 집안에서 나누었던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독살하려던 끔찍한 계획, 재산을 처분하여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탐욕스러운 대화,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머니를 결국에는 외딴 요양원에 버릴 것이라는 잔인한 계획까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도 빠짐없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지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부정하며 소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 박선희는 식탁 위로 작은 약재 봉투 하나를 조용히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바싹 마른 투구꽃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더 이상 어눌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단호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매일 아침 정성껏 바치던 그 탕약의 맛이 바로 이 맛이었더냐. 너희는 내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저 김치는 쳐다보지도 않고 고작 이따위 독초가 탐이 났던 것이냐. 모든 것이 탄로나자 아들 민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선희는 싸늘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엄마라 부르지 마라. 내 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었다. 바로 그때 집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은 박선희가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체포되어 끌려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을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이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장시장의 가게 간판은 박선희의 정직한 김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이제 직접 김치를 담가 팔지는 않았습니다. 감옥에 간 아들 대신 오랫동안 곁에서 묵묵히 자신을 도와왔던 성실한 젊은 직원에게 가게 운영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손자 하준이와 함께 소박하지만 더없이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고 김치를 파는 대신 동네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마음의 김치를 함께 담그는 작은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단순히 김치 담그는 법만이 아니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버무려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잘못으로 큰 상처를 입은 어린 손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녀는 손자의 손을 잡고 마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정직한 맛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는 비싼 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법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그녀의 얼굴에 번진 평화로운 미소는 그 어떤 잘 익은 김치보다도 깊고 풍부한 맛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독초와 같은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그것을 과감하게 도려낼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